아직 덜 오른 지역들 있잖아요. 분위기가 아직 상승으로 전환 안 되고 가격이 조금 꿈틀꿈틀하더라도 아직 확실히 오르지 않은 곳들은 또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곳 위주로 경매 투자를 하게 되면 훨씬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광역시 위주로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광역시는 사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 뭐 괜찮은 데들이 부산이나 뭐 한 군데 굳이 꼽자면 광주까지도 나쁘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쓰신 책에서 보면은 이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지금이 네. 그냥 지금이 시작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뭐 부동산 투자를 한 분이든 제 주변에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필요했던 게 실행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부동산 경매라는 것도 제가 강의나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부동산 경매 공부를 했었는데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그때 하셨으면 저보다 더 대단하게 됐을 뻔한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했다면 너무 좋은 시기들인데 사실 그 시기에 실행을 결국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오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그냥 지금 뭐 상황이나 이런 걸 조금 따져야 되긴 하지만 최대한 가능하다면 내가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경매로 한 건 낙찰 보는 경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일단 먼저 하자. 이게 실제로 뭐 낙찰까지 안 가더라도 입찰이라도 해보든지, 낙찰까지 가면 낙찰 받아서 매도를 하든지 전월세 세팅을 해보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임대인이 돼보는 거랑 임차인으로 살아가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유권이 하나 있는 거랑 소유권이 없는 거랑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강생 교육생분들이 낙찰 받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뭐 재미라고 하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낙찰 받으니까 공부를 더 하게 돼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합니다. 잔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가 싸고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개념을 이제서야 제가 미리 다 가르쳐 드리지만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대출은 뭐가 났고 지금 뭐 신탁 대출이 나온지, 대출 받으려면은 건강보험료 뭐 이런 거 영수증 있어요. 뭐 이런 거 디테일들을 본인이 스스로 유튜브에서 또 따로 찾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실행을 해야 내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특히 경매로는 어쨌든 손해보는 게 아니고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실행력 측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경매라는 게 부동산 상승기 그리고 약간 하락기, 정체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어느 때가 가장 경매 투자를 하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사실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요. 무조건 하락기입니다. 하락기도 물론 이제 하락한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하락이 이제 시작된 지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러면은 사실 더 떨어질 여지도 있겠죠. 그 지역이. 근데 그러면은 그 시기는 아니고 완전한 하락기, 예를 들어 1년에서 2년 정도 가격이 30%, 저는 저점을 30%로 잡거든요. 요즘에 뭐 최고 많이 떨어져서 40%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30% 구간이면 경매로는 충분히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구간에 온다면 충분히 하락기에는 경매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4억짜리 5억짜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5억짜리 4억에 낙찰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전월세 세팅하면은 내 투자금이 진짜 거의 안 들어가고 차익은 그 정도 번 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승기나 뭐 이렇게 조금만 분위기가 지금처럼 바뀌어도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사실 그때는 제가 강의하면서도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뭐 아무거나 하나 집어도 다 보물들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긴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육생분들이 낙찰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50% 이상 거의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1, 20%밖에 안 됐어요. 사실 그 정도의 공부가 돼 있거나 강심장인 분들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지금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다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지금 완전 하락기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과 같은 시점도 경매를 하기가 괜찮은가요? 지금 전국 아파트 가격이 다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서울이 오르면은 경기도도 오르고 뭐 이런 것처럼 지방도 또 다르게 오릅니다. 다르게 가거든요. 뭐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방에 근데 또 분위기 안 좋은 데들이 있어요.
경상북도 이런 데 경상도로 가면은 뭐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데들은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잘 체크를 해가지고 지역마다 사이클이 지금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 덜 오른 지역들 있잖아요. 분위기가 아직 상승으로 전환 안 되고 가격이 조금 꿈틀꿈틀하더라도 아직 확실히 오르지 않은 곳들은 또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곳 위주로 경매 투자를 하게 되면 훨씬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에 경매를 하더라도 인구 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들도 있고 하니까 네. 최소한 이 정도 단위까지만 봐라 하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인구가 30만 이상만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는 나중에 매도하고 나오는 게 엑시시 엄청 타이밍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인구수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고 얼마나 떨어지는 기간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기간이 최대가 한 4년 반 정도가 올라요. 최대 이때까지 기록으로. 근데 아까 인구수 30만 이하 20만 이런 데들은 가격 최대 많이 오른 기간이 1년 반 정말 길어야 2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그걸 내가 팔고 나오는 시점이 어려운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를 그렇게 제한을 해서 그 이상으로 조금 바라고 얘기를 기준점을 좀 잡아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봤을 때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좀 경매로 들어가기 분위기가 괜찮다 하는 지역이 아까 뭐 대구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구 외에 또 다른 지역도 있을까요? 일단은 광역시 위주로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광역시는 사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 뭐 괜찮은 데들이 부산이나 뭐 한 군데 굳이 꼽자면 광주까지도 나쁘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근데 광주는 지역적인 어떤 특색이 조금 있어서 생각보다 가격이 뭐 폭등한다 뭐 이런 느낌은 잘 없거든요. 뭐 남구 봉선동 뭐 이런 학군지 제외하고니 그래서 잔잔히 오른다. 근데 지금 뭐 들어가기에는 금액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서 얘기를 그냥 가볍게 한번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뭐 인천도 조금씩 검토해볼 만한 시기가 좀 오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은 대표적으로는 대구, 부산 말고는 일단은 다른 거를 막 특별하게 얘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겠죠. 네. 제 말을 다 들으면 안 되고요. 이제 이거는 부비게이터님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만약에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지역들 외에 지금 좀 이런 지역은 들어가면 굉장히 크다 하는 지역이 있나요?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서울이나 경기권을 제외하고는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심리나 그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지방은 또 그것보다는 수요와 공급 영향을 받아요. 그 중에서 공급,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편차가 크거든요. 분위기도 회복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입주 물량이 예를 들어서 24년, 25년, 26년 적정 수요보다 훨씬 많이 잡혀 있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들은 조금 피해서 경매를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 그거는 이제 적정 수요라는 거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 도시에 그게 나와요. 아실이나 뭐 호갱노노 이런 데 부동산 지인 들어가시면은 그냥 바로 그래프 한 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입주 물량이 앞으로 많아질 곳, 그렇게 많아질 걸로 예상되는 곳들은 피해서 좀 경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은 그렇게 선정을 하시더라도 내가 이제 실제로 물건을 고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황금성이 좋으려면 내가 몇 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에다 투자를 한다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미래 가치를 본다, 아니면 뭐 인프라를 본다 이런 기준들이 있으세요? 그 입지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죠. 입지를 볼 때는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 좋은 거는 얘기하면은 다 비싸겠죠. 이제 그런데 만약에 안 좋은 것, 그래서 피할 것만 조금 먼저 얘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세대수 나홀로 아파트 그리고 300세대 이하 아파트는 피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세대수가 적다라는 건 일단 거래량이 적게 될 거고요.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는 가격이 오를 여지가 적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거래가 많이 안 되니까 실제로 이게 가격이 올랐는지 주변 아파트 2000세대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빡빡 오르는데 저희 거는 거래가 안 되니까 이게 가격이 오른 건지 찾는 사람이 있는 건지도 모르고 두 번째로는 그게 황금성도 많이 떨어지겠죠. 내가 팔고 싶을 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나 300세대 이하는 조금 피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상업지 쪽에 있는 예를 들어 유흥가를 끼고 있는 주거지. 근데 그게 보통 위치는 좋거든요. 오피스텔처럼. 역세권이에요. 초역세권이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가족 단위 수요가 좀 많다라고 치면은 아무리 이제 가구 수가 쪼개졌다 하더라도 가족 단위가 많다고 했을 때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위치가 아무리 좋아도 주변에 바로 모텔이나 술집이 많은 거리에 살고 싶지가 않겠죠. 그런 데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무리 뭐 역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더라도 저는 조금 피하라고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 정도 수요가
되게 많이 깎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경사도가 너무 심한 곳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이, 특히 부산 같은 데 가면이 우리 이제 부산에 6.25 때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오면서 사실 계획해서 만든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자촌이나 이런 것들이 막 뭐 산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다 지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산 옆에 아파트 있는 데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경사도가 엄청 심한 데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 아파트를 또 살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고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사도가, 저도 이제 사실 그걸 낙찰받아서 팔아는 봤지만 팔기가 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그런 부분들,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 있죠. 외곽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또 보다 보면은 아파트 마을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나 예전에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오랜 구축에 모여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괜찮아요. 거래가 잘 되고 그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있게 그런 동네에 살거든요. 주변에 인프라도 뭐 상권이나 적정하게 잘 갖춰져 있고, 그래도 한 8,000세대가 모여 사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뭐 여기 LH 1단지 2단지 뭐 어디 주공 몇 단지 몇 단지 이런 식으로, 그런 데는 괜찮은데 그런데 사이 속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지역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나홀로로. 그러니까 그게 세대수가 나홀로는 아닌데 예를 들어 600세대 정도 돼요. 근데 걔만 이 마을 단지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계로 치면은 9시 방향에 마을 단지가 모여 있는데 거기서 한 도보로 한 25분 정도 걸리는 뭐 한 2시 방향쯤에 600세대 정도짜리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들은 사실은 이 9시 방향에 있는 그 아파트에 있는 뭐 어떤 상권이나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동떨어진 그냥 진짜 외딴 입지거든요. 그런 데들은 나중에 이제 팔고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구축들도 투자, 이렇게 경매로 투자하는 게 괜찮아요? 저희 지금 대부분 하는 게 다 구축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시드가 많이 없는 분들은 네네.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구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 구축도 결국에는 이게 투자해도 되냐 마냐는 거래량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실제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지방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있잖아요. 안 가봤고 지방 아파트가 팔려? 이런 아파트에 누가 살아? 근데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누군가 그 아파트를 삽니다. 1억짜리도 사고 2억짜리도 사고 3억짜리도 사거든요. 그럼 그 거래량이 얼마나 되냐, 그 개념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래가 만약 실제로 진짜 안 돼,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투자를 보류하거나 아니면 완전 싸게 사거나,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투자를 다른 물건을 찾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뭐다, 거래량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1억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베스트라고 보시나요? 이거 제가 강의할 때 되게 많이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 하면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서울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1억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도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러면 1억으로 서울에 있는 지역을 본다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 드린 정말 입지가 조금 외곽인 곳들 또는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중심지 중간 이하로 가야 이 정도 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방의 어떤 광역시에 충분히 입지가 좋은 것들을 선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경매론이. 왜냐하면 시세를 예를 들어서 그 광역시에 있는 뭐 24평 신축급 대장급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이 시세가 7, 8억 한다고 했을 때 경매로는 막 6억씩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거기서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니,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가 이제 원래 지금 7, 8억 하는 단지는 다 11억, 12억까지 갔던 곳들이에요. 그런 데는 이미 내가 1억 정도 만약에 싸게, 뭐 5천에서 1억 정도 싸게 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많이 안 오르고 정말 10%만 회복해도 사실 수익률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위쪽에 지금 기대하기가 저는 이제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 있는 조금 준대장급 단지에 그거를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서 지금 사실은 경매가 대출이 85% 90%까지 나와요. 지금 일반 매매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못 사시고 계시잖아요. 저희 그저께 저번 주 금요일에 낙찰받은 분이 있는데 부산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시세가 2억 3,500인데 1억 9천에 낙찰받았어요. 4,500 싸게 받았죠. 그분이 대출 90% 지금 내 돈이 거의 안 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월세 세팅을 하면은 진짜로 내 돈이 안 들고 네, 이자까지 나오는 이자까지 거니까요. 나오고 그냥 그거를 진짜 아까 얘기드린 1,000만 원만 올라도 괜찮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분들이 시드가 다 2,000만 원대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는 가는 거죠. 1억이 아니라 뭐 2천만 원만 있어도 가능하기는 한 거네요. 1,000만 원대로도 하시는 분 있고 네. 최종 투자금은 빵원인 분들도 꽤 와. 있습니다. 네, 월세 대출 85% 90% 대출에 월세 세팅을 하기 때문에 보증금에 월세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이걸 제가 지금 뭐 조장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투자가 네네.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방 투자하면은 지방에 투자하는 게 지금 가능해?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요즘 부동산 추세가 양극화 심하기 때문에 뭐 서울에 무조건 똘똘한 한 채가 최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셔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초보자 분들은 이렇게 아파트나 주택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제가 봤을 때 공장이나 뭐 모텔 아까 말씀하셨던 고시원 이런 거는 조금 더 내공이 쌓여야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제가 아파트를 얘기 드린 거, 빌라도 얘기 드리고 오피스텔도 얘기 안 드리고요. 아파트가 어쨌든 황금성이나 안정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아파트로 먼저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아파트로 더 갈지, 아니면 매매 사업자를 내서 단기로 막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몇 천만 원씩 벌지. 그 다음에 영역에서는 아까 얘기 드린 고시원이나 모텔, 공장, 부실 채권, 토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진짜 저렴한 금액으로 하려면 묘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묘지, 지분, 소송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냥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 아까 1,000만 원대로 할 수 있는 거 묘지는 뭐 500만, 600만 원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아파트로 시작을 하시고 얘기 드린 대로 요거를 하고 내가 경매가 나랑 체질에 맞아, 성향에 맞아 하면은 이제 방금 얘기 드린 그런 것들을 하나씩 깨가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사실 매매 사업자로 했을 때 세금 부분에서 확실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하실 분은 굳이 매매 사업자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이상의 뭐 개수나 규모를 하실 분들은 매매 사업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매매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기준은 한 명의당, 그러니까 명의가 하나당 최대 할 수 있는 거 돌릴 수 있는 건 2개밖에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연봉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DSR 규제나 이런 걸 봤을 때 투자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뭐 10억, 20억씩 있는 거 아니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매 사업자로 2채까지 돌릴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드는 사실 매매 사업자 2채까지 돌리면은 그래도 뭐 최소 5천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2채를 돌리는 분이 한 3천 중반으로도 돌리는 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90% 대출 받아서 앞에 거 세팅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중간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냥 일반 매매해서 낙찰 받아서 전월세 두는 거 요거는 사실 아까 얘기드린 대로 뭐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최종 투자금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낙찰가만 잘 받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세보다 뭐 2억대인데 3,000만 원, 4,000만 원 싸게 받으면 그거는 사실 거의 뭐 대출 받으면은 실제 투자금은 거의 없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었어요. 저희 수강생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신에 이제 거기서 아까 얘기드린 입지가 안 좋은 거 선택하면 안 되는 아파트는 하면 안 되겠죠. 그것만 잘 골라서 진행하시면은 지금 아까 제가 얘기드린 지역 안에서는 리스크를 조금 줄이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로 돌릴 수 있는 게 2채밖에 안 되나요? 많으면 시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더 돌릴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상담하거나 교육생분들 봤을 때 그 정도 3채, 4채를 돌리려면 시드가 엄청 크고 그 다음에 3채부터는 어쨌든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되다 보니까 지방이어도 8%거든요. 중과가 된다는 거죠. 8%고, 다주택자니까.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1억 이하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제가 특별히 권유드리진 않거든요. 저희도 뭐 시드가 적게 들어가는 걸 하는 거지 위험한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제가 막 딱히 막 엄청 선호하는 투자는 아니라 따로 추천을 드리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투자 원칙, 나는 꼭 투자 원칙을 지킨다라고 하셨는데, 자, 목숨 걸고 지키는 나만의 투자 원칙 알려주시겠어요? 목숨 걸고 지키는 나만의 투자 원칙. 일단 첫 번째는 시세보다 싸게 삽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냥 투자를 들어가진 않아요. 시세보다 뭐 아까 얘기한 경매든 금매든 어쨌든 경매를 하는 이유는 차익을 먼저 얻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내가 싸게 샀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이 투자를 이끌어가는 정말 큰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얘기드린 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과연 어떤 해결책이 있나, 대비책이 있냐, 요거를 하나하나씩 짚어갑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도 내가 엑시트하고 나올 수 있나, 또는 최악 상황에 와도 내가 이거를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나를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답이 안 나오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예를 들어 플랜 A로만 되면은 대박인 거예요. 뭐 10억을 벌어요. 근데 만약에 플랜 A가 안 되면 내가 마이너스 1억, 2억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는 하진 않아요. 아무리 그게 대박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이끌려서 하진 않습니다.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됐을 때가 대비가 되어야만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 드린 대로 이것들을 지키는 것인데,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게 투자하기 전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대요. 투자하고 나서는 관심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을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간혹 투자했던 거
잊고 있다가 이제 임차인분이나 부동산에서 전화 와서 기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관심을 좀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매매하기 아까 내게 3개월에서 6개월 전 그때부터 이제 보는 거죠. 내가 매도를 할지, 매도를 한다면 어느 가격에 매도를 할지 소장님들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니야 지금 매도하면 조금 아까워, 또는 지금 바로 매도하기가 어려우면 전세를 조금 더 연장할까, 또는 월세를 조금 더 연장할까, 이런 고민들을 그때서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기간 동안에는 일단은 까먹으면 된다. 지금 말씀해주신 걸 들으니까 네. 정말 리스크를 최소화하시는 그런 투자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큰 뭐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를 잘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경험들과 또 이런 원칙들을 이렇게 모두 모아서 책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11월 달에 쓴 책인데 제목이 나는 청약 통장을 버리고 경매로 건물주가 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청약 통장을 해지한 건 아니고요. 저도 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 2만 원인가 넣어두고 유지만 시켜놨어요. 나중에 쓸 일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 드리면, 특히 2030 분들, 40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 가점이 안 되는 분들이 실제로 일반 청약에서 당첨되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미혼이신 분들은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혼이고 결혼을 앞둔 분들은 나중에 혼인신고하기 전에만 투자한 거를 정리를 하면은 자녀를 만약에 내가 한 두 명 정도 낳을 거다 하면은 그때서야 신혼부부 특공을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청약통장을 내가 그냥 막연히 당첨되겠지, 사실은 추첨제로 당첨되기는 여러분들 그냥 로또 당첨된 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확률을 기대하고 내가 아파트를 투자하거나 실거주할 집을 사지 않는다는 되게 위험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경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 드린 그런 전망들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 책을 쓴 이유는 제가 이제 나이가 20대 때부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조금 잘못된 투자 공부를 하고 이상한 빌라나 오피스텔 아파트를 투자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역전세가 한창 논란이었죠. 작년쯤에는. 맞죠?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긴 했지만 그때 당시 힘들어했던 분들이, 젊은 분들이 다른 강의나 이런 강사의 추천을 듣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좀 제가 이거를 안전하게 이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알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책을 썼었고요. 두 번째는 경매라는 게 되게 어렵게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명도나 권리 분석, 사실 그거 쉬운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쉬운 걸로 아까 얘기드린 대로 첫 발자국을 잘 떼면 되는 건데 그냥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들을 활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입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좀 쉽게, 정말 하루 만에 다 읽으실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쉽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나 부동산 경매를 처음 입문할 때 좀 가이드라인으로 보시면 되게 좋을 책이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유튜브 운영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부비게이터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부비게이터 얘기 드리는 거는 부동산 내비게이터라는 뜻이고요. 부동산의 길잡이가 되겠다, 이런 뜻이고요.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놀러 오시면은 부동산과 경매에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말씀, 너무 좋은 이런 투자 원칙 같은 것도 공유해 주셔가지고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투자 원칙이나 이런 거를 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또 이제 지금 자산이 트럼프가 되고 나서 비트코인이든 테슬라든 되게 꿈틀꿈틀 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김없이 나오는 게 이제 단톡방에서 얘기들이 나옵니다. 테슬라 살 걸, 비트코인 살 걸,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통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투자 원칙이 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오른다 내린다 이거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만의 어떤 원칙을 좀 세우기 위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뿌리가 좀 단단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냥 꾸준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공한 투자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성공했다라는 게 아니고 성공한 투자를 하는 방법은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거. 시장에서 크게 이익을 내는 것보다 오래 살아남는 게 진짜 성공한 투자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같이 그 길에 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도록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잘 공부해서 열심히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